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냥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아멘. 왜 아멘 안 하시죠? 이렇게 살기 싫으시죠? 네. 오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자. 마약 편입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나라의 역사 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거기에다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면서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에 특별히 기도도 하고 그런 것으로 주제를 삼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뭐 예전 같으면 선물 주고 많이 놀러 가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부족한 것이 없죠. 제가 어릴 때도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그런데 연필의 끝에 지우개만 달려있는 거 세 자루만 받아도 그거가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그거 잠깐 만지고 아버지 주무시나 눈치 보다가 또 만져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러다가 반짝거리는 거 하나만 있어도 신기해가지고 계속 만지는데 요즘에는 신기한 게 별로 없죠. 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고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시나요? 스마트폰에 살짝 중독된 사람들의 뇌 구조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뇌 구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 전두엽이 다 망가진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예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나이 정도 될 때까지는 뇌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스마트폰, 전자기기, 태블릿 PC 보는 것이 되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라날 때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나마 성장을 한 다음에 접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래도 안 좋지만 어린 아이들은 아직 말랑말랑 형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또 타 조사를 해가지고 전두엽이 망가지면 묻지마 살인자가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상대방이 때렸을 때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다들 인상이 찌푸려지고 넘어져서 다치면 쟤 어떻게 뭐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그것이 사람인데 전두엽이 망가지면 소시오패스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아픈데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의 눈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앞에 양이나 뭐 다른 거 잡아먹을 때 달려가는 그 사자의 눈, 사람의 눈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 믿어지지 않으시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마약 편입니다. 하기 전에 이것이 체코입니다. 체코는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체코슬로바키아 같이. 그래서 소련 연방에 모여 있었다가 프라하의 봄 뭐 이런 말하자면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운동도 벌였던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뭐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체코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공산주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혹시 영어 보이시나요? 예.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그 공산주의 박물관 앞에 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드림입니다. 드림은 꿈이죠. 공산주의는 다들 이론은 되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능력이 많으면 많이 일하고 능력이 없으면 놀아도 되는, 그래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나는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한 달 생활비가 500이 필요하다. 그럼 500을 가져갈 수 있는, 나는 능력이 많아서 한 달에 1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나는 단조로운 삶을 원하기 때문에 150만 원만 있어도 나는 된다 라고 하면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는 사상이 공산주의인데 드림이죠.
근데 그 다음 단어는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 달려갔던 공산주의 나라들의 현실은 어땠냐? 그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 나이트메어입니다. 영화 제목도 있죠. 나이트메어. 악몽 뭐 이런 거죠. 예. 결과는 파탄입니다. 혹시 소련이 미국보다 잘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동독이 서독보다 잘 살았다. 예. 우리나라 한반도만 보더라도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엄청 못 삽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원래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소도 북한에만 있어가지고 6.25 전쟁이 끝났을 때 또 해방됐을 때 북한에서 전기를 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근데 경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도자, 위인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세종대왕.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밑에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실행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퍼지면서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그 밑에 국민들, 서민들이 더 대단하다. 예. 그것과 이것과 일맥상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서민 대통령이라든지 점점 낮아지는 뭐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열심히 사셨죠? 자녀들 기르시느라. 그리고 뭐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또 교육열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놀기만 할까요? 북한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낮잠 자고 놀까요? 북한의 전 국민들은? 아니면 서독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동독에 있는 그 동독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놀아가지고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이, 북한과 이 남쪽 대한민국의 경제력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공산주의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 책?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친구 김정은. 김정은이 누구죠?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 아들 김정은입니다. 이 만화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몇 년 됐어요. 근데 이게 심의에 안 걸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책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다 배치가 됐어요. 그것을 국정감사나 이런 거 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몰라요.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 김정은이란 책에 대한 청원이 국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을 학교에 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7일이었습니다. 소위 정교조의 비상시국 선언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도 문제이고 이 비상시국 선언 자체도 문제가 아닌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정교조 울산 지부장이 울산교육청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서 에듀파일을 통해서 울산 전체 교직원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좀 담당자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우리 장미란 우리 국장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교원 학부모 지원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울산교육청에서 그 교원이 내부망을 이용해서 그러한 사안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사실 조사를 해주고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나 또 정교조법 등에서도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그렇게 되고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앞에서 청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교육위원회 청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 친구 김정은이라는 책에 대한 청원이 국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5만 명 이상이 이 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원이 있었고요. 저는 뭐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을 학교에 비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여전히 비치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혹은 교육청에 챙겨보도록 좀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제목이 내 친구 김정은이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는 김정일과 김정은은 달라요. 김정은은 서민을 해치지 않았어요. 권력층을 청산하면서도 하면서 제도를 정립해요. 반면 김정일은 주민을 죽이면서 제도를 정립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김정일은 사람을 죽였지만 김정은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제도를 정립했다. 그것이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58페이지에서는 김정은은 나라를 제대로 만들려는 게 보여요. 이 제대로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책이 과연 학교에 빛이 되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20페이지, 21페이지에서는 방공호와 대피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더 죽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방공호와 대피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개선할 바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 안에 들어가면 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학교에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교육청에 공문이라도 보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좀 저희가 좀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 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도록 그 학교 현장에 일어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네, 뭐 이 청원 자체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올라온 청원 자체에서는 책의 출판 및 유통을 중단 요구하는 그런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네, 챙겨 보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저게 지금 우리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예, 김정은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래도 지 아빠보다 좀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예, 박수 쳐줄 일인가요? 저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렇게 해줘야 될까요? 예, 공산주의 저도 직접 겪어보진 못했지만 사료나 역사나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들은 전혀 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살아가시면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탈북한 사람 중에 신학대학원 들어와가지고 박사과정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담당 교수님이 박사과정을 밟으면 논문 하나 쓰기 위해서 교수님이 그를 지도하고 약 2년에서 3년 동안 지도를 합니다. 포기했어요. 대화가 안 돼가지고. 예, 일반적인 대화도 쉽지가 않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 순수하게 우리는 평화를 요구하고 저들도 평화롭게 하자고 하니까 그냥 그거를 믿고 잘 되면 좋은데 거의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저런 책을 되게 재밌고 아동틱하게 했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진짜 뭐 사파도 다 그래요. 좀 귀엽고 이쁘장하게 그냥 동네 친구처럼 그렇게 그렸습니다. 취지는 좋게 막 써놨는데 내용은 아무튼 저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저렇게 접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한테 동성애는 어떠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거의 절반 이상이 동성애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대답이 거의 50-60%가 넘어갑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정신뿐 아니라 몸과 가정과 모든 걸 망쳐버릴 수 있는 마약. 먼저 미국 현장부터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행인들 사이 멈춰서 무언가를 피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니 종이에 대마잎을 말아서 만든 대마초입니다. 지하철역 안 어정쩡한 자세로 계단벽에 기대어 이동도 하지 않거나 의식 없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마약 중독 증세입니다. 저는 지금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시면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 약에 취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21년부터 대마 판매소 60여 곳을 허가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불법 판매소가 1,400곳 넘게 생겨났고 대마 외에 펜타닐, 헤로인 등 불법 마약까지 팔고 있습니다. 대마는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낮으니 양지로 끌어내 관리도 하고 세금도 매기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연 셈입니다. I do have a teenager who's attending the high school. Somebody was offering her cannabis and candies. I feel sad about it because now everybody is free to do whatever they want, and there is too many options that they can choose. 현지에서 어렵게 만난 한 중독 경험자의 고백도 가볍게 쉽게 시작했던 마리화나가 결국 삶을 파괴했다였습니다. I started off with marijuana. Then from marijuana, I started indulging in harder drugs such as cocaine, heroin, fentanyl, horse tranquilizer, and my life just went downhill from there. 네, 신용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대마를 법적으로 허용했잖아요.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마를 양성화해서 통제도 하고 세금까지 걷는다? 뉴욕을 비롯한 미국 몇몇 도시의 이런 발상 자체가 무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욕은 불법 판매소 단속을 강화했습니다만 판매소 단속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마약 차단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까지 나오는데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필라델피아 켄싱턴입니다. 미국이 뭘 놓친 건지 현지 취재 보시겠습니다. 쫓아옵니다. 마약 중독자 무리 중 한 명이 쇠꼬챙이를 들고 취재진 차량에 달려듭니다.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미국 최대 마약 시장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3km 남짓한 이 거리엔 방금 쓴 주사기와 쓰레기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있습니다. 마약의 유혹이 얼마나 가까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켄싱턴에서 수년째 마약 중독자 봉사활동을 해온 목사님과 동행했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펜타닉 먹고 굳어 있죠? 녹고 있죠? 서로 마약이 든 주사기를 놔주는 모습도 보이고 헤로인 주사받는 애들이죠. 뭐 100개, 200개 막 갖고 다녀요, 애들이. 유모차까지 끌고 와 마약을 하려는 엄마의 모습도 보이고 도서관 내 공원 잔디엔 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마약에 뻗어버린 어른들만 가득합니다. 이 켄싱턴 지역에가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폭력과 돈 거래와 또 성매매와 사회의 기초적인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강력한 공권력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사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5 to 6 out of every 10 people here are involved in drugs in some kind of way, form or fashion, whether it be directly or indirectly. 켄싱턴이 이 지경이 된 건 강력히 대응해야 할 적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 포르투갈과 미국의 마약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2000년대 이후 마약 중독 사망자가 유럽 평균의 5분의 1까지 낮아졌지만 미국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약 문제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선 시점인데 포르투갈은 2001년, 미국은 필라델피아에서조차 2016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친 미국에선 마약 유통망의 뿌리가 더 깊어졌고 마약값도 싸지면서 청소년과 가난한 사람까지 중독의 늪에 걸려들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마약 퇴치를 위해 500억 달러, 50조 원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신용식 기자, 미국과 포르투갈 이제 두 나라 사례를 짚어봤는데 결국 정부가 이 마약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나서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네요. 네, 골든타임 안에 정책이 시행됐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에 집중한 포르투갈의 승부수가 주요했습니다. 포르투갈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15세에서 19세 연령층의 마약 소비를 낮추도록 한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첫 번째는 공급 차단입니다. 과거 식민지였던 남미 국가 등에서 마약이 유입되는 걸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보고서엔 융단 폭격을 하듯 교육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마약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청소년이 모이는 모든 장소에서 교육했다는 겁니다. 비교적 청소년 마약 교육엔 소극적인 우리나라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도 꼭 좀 참고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데 이런 심각한 미국 상황이 우리나라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미국 대마법화의 여파가 이미 현지 한인 사회에 미치고 있고 유학생, 관광객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의 실태는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식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은 세계에서 마약 금지 정책을 가장 엄격하고 가장 철저하게 집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걸핏하면 관세를 수단으로 타국을 위협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캐나다와 멕시코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 국민들을 향해 미국산 대신 자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휴가도 국내에서 보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산 주류 판매를 중단하거나 미국산 차량의 도로 통행료를 올리겠다는 주도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이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운 펜타닐 유입을 거론하며 멕시코 정부가 범죄 조직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주장은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중국산 수입품에는 기존 관세 10%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2주 만에 글로벌 통상 전쟁에 포문을 연 건데 백악관은 이 같은 행정명령이 불법 이민과 펜타닐을 포함한 비상한 위협에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과 캐나다와 맞닿은 북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이 대량 유입되고 있고 중국은 펜타닐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막 올리고 있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관세를 왜 저렇게 올려? 살기 힘들어지는데. 근데 트럼프와 그 행정부 또 브리핑하는 그 설명을 들어보자면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의 관세를 높이는 까닭이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펜타닐을 비롯한 많은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것 때문에 이따가 또 브리핑하는 그 영어로 대화하는 통역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사망자 수의 청년 사망자 수의 1위가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관세를 올리는 그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이제 마약 그 거리 다시 가본 마약 거리라고 해서 이것은 23년도 2년 전이죠. 2년 전 기사 내용입니다. 필라델피아시 북동부 켄싱턴 거리. 좀비랜드라고도 불리는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마약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약 6천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필라델피아 노숙인의 상당수가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점 앞, 지하철역 주변, 주택가 할 것 없이 노숙인들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만에 다시 켄싱턴 거리를 찾았는데요.
거리 곳곳에서 여전히 노숙자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마약 중독자로 의심되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노숙인들의 대부분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독성이 강한 마약을 수시로 투여하다 보니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좀비처럼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켈빈 씨를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It hurts me to see so many younger generation figure though that it's okay to come out here and do what they do. And yes, it have got worse. It got worse. 미국 각지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계속 모여들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마약상들도 더 늘었습니다. And this area, as we turn it down here, right here in this spot, this is where we had problem. You know, there's people be selling on the corners, all these corners over here. 주변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약을 사고 파는 사람들. 충격적인 모습은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있지만 공공연한 마약 거래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백주 대낮에 마약을 직접 투여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켄싱턴 마약 거래를 포함 미국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은 펜타닐.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최근 미국 마약 사망 사고 원인 약 77%를 차지합니다. It affects a person so quickly that before they even know they're in trouble, they may stop breathing, and it's very hard for people to assist them. But in addition to that, fentanyl is now being mixed with another drug called xylazine. 펜타닐과 자일라진이 혼합돼 유통되고 있다는 말. 우리는 5년 동안 켄싱턴 거리에서 생활했던 앤서니 씨를 만났습니다. Got to a point where my drug addiction was out of control, and I started to sleep in my car out on the avenue in Philadelphia until my car eventually got stolen. And it was sleeping in tents from there on out. 그는 자일라진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쌓였고 마약을 끊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The xylazine is becoming a very big problem because when they're mixing it with the fentanyl, it's very hard to reverse an overdose, and that's very scary. So, you know, for me, every day I wanted to get out of there. 말이나 소에 사용되는 진정제 자일라진.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는 약이지만 다른 마약들과 혼합해 오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People who are using it are suffering terribly. They may get abscesses on their skin. They may suffer from what's called necrosis, where the skin actually dies, and they may have to have limbs amputated. 이곳에서 유통되는 마약 샘플의 90% 이상에서 자일라진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켄싱턴의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최근 팔다리에 죽은 부스럼 조직이 생기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Wake up with these big ass holes all over you, these sores in your legs and wherever. They just pop out. 치료 시기를 놓치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 would say something like 2 in 10 people, or at least 1 in 10 people, have an open sore about a size of a baseball or bigger somewhere on their body. 펜타닐과 자일라진의 공포. 다른 도시들의 상황은 어떨까? 뉴욕시 외곽의 한 지하철역 주변을 직접 가봤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오후 시간. 하지만 이곳에서도 켄싱턴 거리에서 봤던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일라진은 뉴욕시에서 적발된 마약의 20% 이상에서 검출됐고 미국 내 36개 이상의 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상황. 4년 전까지 켄싱턴 거리에서 펜타닐에 중독된 채 지냈던 메건 씨.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마약으로 인한 위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 경고합니다. It will grow rapidly, and then it's going to be, it's going to be the point that we're at now, where it's a lot easier to stop it before it happens than to solve it once it's already huge. 2023년 다시 찾은 켄싱턴의 마약거리. 상황은 더 절망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윤기 PD특파원이었습니다.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했겠죠. 저것 때문에 트럼프가 마약 막으려고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나라가 그렇다고 하면 정치 지도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옆집에서 마약 0.0019g 선물을 이렇게 주면 얼마 안 되니까 받아서 갖고 오시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이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질문을 해요. 그 중에는 이제 CNN 기자들과 여러 기자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과 좀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쪽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죠. 민주당은 좌쪽에 있고 공화당은 우쪽에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가 작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이런 대통령이죠. 여기 자막도 나오고 남성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잠깐 하거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을 보실 건데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관세, 파나마 운하, 펜타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어지는 하나의 점이 등장하는데요. 대변인이 지적한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면 함께 영상을 보시죠. And the president just posted on social media that he had spoken with Prime Minister Trudeau. He says he's not satisfied with what the Prime Minister has said when it comes to fentanyl, but less than 1%, as you know, less than 1% of the fentanyl seized last year was in the northern border. What else does Canada need to do? 기자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질문하는데요. 멕시코와 비교했을 때 캐나다로부터 들어오는 펜타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캐나다를 괴롭히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교를 통한 전형적인 속임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nd he said that he was not pleased, as you said. He said it's not good enough. To answer your question directly when it comes to fentanyl, for the last 4 years, unfortunately, our neighbors to the north and the south, Canada and Mexico, respectively, have allowed America to be a dumping ground, not just for illegal aliens, but for illegal, poisonous, deadly fentanyl, which is now the #1 killer of young people in this country aged 18 to 34. 대변인은 기자의 펜타닐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한심한 것을 지적합니다.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펜타닐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미국 군인 전사자 수가 40만 명 정도인데 바이든 정부 때 펜타닐로 사망한 국민 수가 약 30만 명입니다. Through the northern border in Canada, in last fiscal year alone, there was enough fentanyl seized to kill 4.8 billion people. And that number is up 2,050% from 2023, the year before. So there's been more than a 2,000% increase in illegal fentanyl seizure at the northern border. Why? Because Canada is allowing that fentanyl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 sees these numbers. He thinks about the lives that are lost. And everybody in this room, I'm sure, everybody watching at home, everybody across the country knows someone in our lives who has been killed at the hands of this deadly poison. There needs to be repercussions for that. The president feels very strongly about it. 대변인은 캐나다에서 온 펜타닐의 절대 양을 지적하면서 기자의 논리를 박살내는데요. 문제는 캐나다의 총리의 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도 총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에 대항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Respectfully, it's just 43 pounds that were found last year. That's less than a carry-on suitcase. Is that a lot of fentanyl compared to, say, Mexico, where the vast majority of the fentanyl is brought in through Mexico, not Canada? So what else does Canada need to do? 기자가 포기하지 않고 질문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미미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자의 말이 맞다고 해도 43파운드는 19.5kg이고 이것만 해도 975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입니다. Well, I just told you, last year alone, there was a 2,000% increase in illegal fentanyl. You're asking me for what the president's justification is for these tariffs. It's not up to you. You're not the president, Gabe. And frankly, I think it's a little bit disrespectful to the families in this country who have lost loved ones at the hands of this deadly poison. If you talk to them, and this president has, they are grateful that they finally have a president who is standing up to both Canada and Mexico, and most importantly, to China as well. The president added an additional 10% tariff on China because this deadly poison is being produced in that country. It's being distributed through our neighbors, and there needs to be consequences for that, period. 대변인은 한마디로 대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신은 그 말을 펜타닐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펜타닐 제조 공장이 있는 중국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And on fentanyl and tariffs, fentanyl produced largely in China has killed 334,000 Americans over 5 years. According to CDC data, that's about 1 in every 1,000 Americans. President Trump has cited this for applying new tariffs to Canada, Mexico, and China. But in addition to China's talk about being ready for any kind of war, they said yesterday, the foreign ministry said that, quote, the fentanyl issue is a flimsy excuse to raise U.S. tariffs and, quote, U.S., not anyone else, is responsible for the fentanyl crisis. So what's the response to China that the talk of fentanyl is just an excuse for tariffs? And what does that say about the resolution? 기자는 3월 4일 중국 대변인의 말을 언급하는데요. 그날 중국 대변인은 중국은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하며 관세를 10% 더 때렸으며 이는 친절을 악으로 갚는 행위다라고 트럼프를 비방했습니다. Well, of course, the country that is getting very rich off of distributing this deadly poison to American citizens is going to say that. But it's a necessary decision, and he's no longer going to allo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be a dumping ground for illegal immigrants and for illegal drugs that are killing our nation's people. This is the #1 leading cause of death in our country, and there needs to be action taken to ensure that cannot continue. 대변인은 중국의 주장을 한마디로 일축하는데요. 미국의 독성 물질을 팔고 부유해지고 있는 나라가 하는 말을 들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의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네. 미국 이야기라서 어쩌면 관심이 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미국 대변인 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캐나다도 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아까 질문했던 그 남자는 마약 유통의 1%밖에 안 되고 또 캐나다 총리도 43파운드밖에 안 되는데 그게 큰 문제거리가 되느냐라고 미국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대변인은 43파운드 975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양이다 라고 하고,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마약의 양이 1년 안에 2000%면 20배입니다. 증가됐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미국은 마약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관세를 이용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한 약 8분, 9분 정도 되는 영상을 또 보실 텐데 이건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관련된 사람, 또 마약과의 전쟁,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이 되는지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1일 미국의 FBI가 한국 정부에 긴급 첩보를 남깁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배 안에 대량의 마약이 숨겨져 있다. 다음날 새벽 6시 30분 강릉 옥계항에 그 배가 입항하자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90명의 수사요원과 약 탐지견을 동원해 정밀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기관실 뒤편에서 밀씨를 찾아냈고 곧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는 무려 2톤의 약이 발견된 거죠. 수리남을 기억하시나요? 수리남의 실제 인물 조봉행이 만들었던 약이 총 1.2톤인데 한국에서 2톤의 약이 발견됐다는 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는 시가 1조 원 상당으로 1회 투약 기준으로 무려 2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이 벌일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거대 카르텔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수치고 이는 곧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형 약 범죄가 벌어졌는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묻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 사건 사고들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된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약 청정국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말이죠.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약 범죄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어느 순간 약 관련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8년, 이때부터 약 관련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는데요. 10대와 20대 약 사범은 무려 5년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21년 식약처 조사 결과 전국의 하수도에서 매일매일 4만 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의
폰이 배출된다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해요. 대체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을 알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마약 수사를 제대로 못하도록 손발을 하나둘씩 잘라냈고 결국 2022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의미의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마약 수사는 경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더 이상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통치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탄핵 정국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공수처. 공수처 역시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미국의 DEA와 같은 약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검찰과 윤석열 죽이기에 들어가자 검찰총장 윤석열은 결국 이를 계기로 총장직에서 사퇴해 대통령에 출마합니다. 그리고는 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이 마약 범죄 역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시켰던 대검찰청의 약 관련 수사 조직을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와서 또 법무장관이 나와서 뭐 마약과의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겁니다. 5년 사이에 5배 증가가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죠. 그 시행령에 의한 검찰의 직접 수사 부분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 민주당에 알려달라, 신고해달라라고 지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민주당은 마치 약사범들을 나서서 보호해주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민주당은 계속해서 약 관련 수사에 브레이크를 넣었는데요. 바로 약 수사에 쓰이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시켜버립니다. 영원. 진짜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어요.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은 내역을 전혀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의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 업무 경비 이 또한 506억 9,100만 원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입증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인데요.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잠입 수사하는 장면 많이 보셨죠? 그런 수사를 할 때 이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특활비와 특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부 내역까지 전부 공개하라는 건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범죄자한테 다 알려줘라 라는 말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특활비와 특경비는 원래부터 기밀 유지가 전제된 예산이고 민주당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액수를 뭐 부서별 기관별 사용하는 내용들을 밝히는 것은 또 특활비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특수활동비하고 특경비가 줄어든 것은 그동안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계속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액 삭감이 된 것인데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이렇듯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책은 더 이상 약 관련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범죄자들은 더욱 활개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괜히 이 부분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의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놀랐던 건 바로 의료계였어요. 많은 의사들과 약사들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약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거였죠. 제보자에 따르면 병원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건물에서 7개의 처방전이 나오고 그것을 다 돌면 하루에 무려 300개에서 400개의 약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의사들은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펜닐 같은 심각한 약까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병원이 합법적인 약 공급의 루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의사들에 대한 부분들도 할 말이 많은데요. 이렇게 부도덕한 의사들도 많지만 의사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력 없는 의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력 없는 의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의사가 될 실력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한국에는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입학 특혜 전형을 두고 있는데요.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건 사실상 화교 입학 특혜 전형입니다. 왜냐? 지금 한국에 체류 중인 화교들은 전체 외국 국적 동포의 77.5%에 달하고 그 수가 무려 70만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004년 화교 경제인 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협회 회원의 27.7%가 의약업 종사자라는 사실도 밝혀졌죠. 이건 단순한 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 조직, 특히 중국과 대만 화교들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국산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중국 동포 출신 47명이 검거돼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흡입하고 유통까지 한 20, 30대 중국 동포 2세가 중국에서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중국인과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2018년 대만의 최대 폭력 조직 중련방은 한국에 152kg의 필폰을 들여왔습니다. 이는 508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죠. 운반 방식도 아주 교묘했는데요. 이들은 16세 청소년까지 운반책으로 활용했고 소금을 약처럼 포장해서 밀반입하려 했습니다. 소금을 약처럼 포장해서 밀반입한다? 이건 실제로 약 범죄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라고 해요. 약 관련 범죄는 중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넘어오는 외국인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그중 제일 심각했던 건 경기 남부의 최대 규모로 꼽히는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96명 중 12명이 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이 있었고 이들 중 27명이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들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 트럼프가 왜 불법 이민자들에게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나요? And we have to stop fentanyl, and that includes China. Fentanyl has killed this year at least 200,000 people. It's pouring in from China through Mexico and Canada, and they've got to stop it. And if they don't stop it, the tariffs are going to get worse, a lot worse. 이건 단순한 약 범죄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부죠. 약 청정국에서 주요 소비 시장으로 전락한 한국. 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네. 머리 아프시죠? 네, 머리가 딱딱 아프실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예.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귀엽게 아동틱하게 나와 있는 초콜릿형 마약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에 0.019g만 맛을 봐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요즘에 나오는 마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필로폰, 애초에 그런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한 번 투약으로 완전히 중독될 수 있게 만든 것이고 또 몸이 안 하면 아프답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대요. 하기 싫어도 몸이 아프기 때문에 찾게 되는 거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당 이름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1%, 1g도 들어오면 안 되게 막아야 할 사람들이
5배가 증가했는데 그게 큰일 날 일이냐? 예, 5%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날 일이냐? 예, 5% 되는 거를 저 같으면 그 집 자식한테 한번 줘보고 싶어요. 어떤지. 예,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마약 해봤어, 시켜봤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없는데 제 아는 권사님이 직접 상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본인이 하는 거에 못 벗어나겠으니까 아내 눈치 보기 싫고 남편 눈치 보기 싫으니까 몰래 밥이나 음료수 줄 때 마약을 타가지고 아내나 남편도 마약 중독이 되게 해서 온 가족이 마약 가족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같이 왔대요. 예. 그랬다가 어느 날 또 사라진답니다. 한동안 안 와. 그러다가 한 6개월, 1년 뒤에 또 다시 와가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실태입니다. 다들 이쁘고 건강하고 잘 기르고 싶지 않나요? 예. 모든 부모님들은 부모 본인들의 인생은 뭐 이제 살면 그만인데 우리 자녀들 어떠나 다 그런 걱정이실 것입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 아이들이 그냥 나만 똑바로 하면 돼. 예,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저 동남아시아 여행 잘못 가면 어느 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일들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희 금, 은과 너희 처자식 내가 다 데려갈 거다. 그런데 그 왕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 그럴 때 그 신하들은 거절하라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승리를 해 줄 테니 거절하시오. 그 말을 믿었던 이스라엘 왕은 거절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간 아람 왕 벤 하닷은 쳐들어오죠. 그런데 진짜 무찌르게 됩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푸셔서 또 무찌르게 됩니다. 즐거운 동화 이야기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아요. 누가 그냥 야 이거 맛있는 거 먹어 해서 주는데 마약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보고가 아름아름. 그래서 저도 제 자녀한테 누가 주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누가 어디 좀 가자 엄마가 불러 절대 쫓아가지 말라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주는 거 먹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머리 아픈 게 나중에 우리의 자녀, 손자, 손주들이 이상하게 그냥 자전거 탄다고 앞에 나갔다가 어린이집 간다고 와가지고 친구 잠깐 만나러 나갔다가 약 먹고 들어와가지고 좀비처럼 해롱해롱 하게 되는 것, 보지 않는 것, 그것 훨씬 더 나은 거죠. 기도를 해도 뭔가 좀 알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순진하게만.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초자연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역이 있으시다면 괜찮지만 그런 영역이 있으신 분은 이 자리에 한 분 있을 둥 말 둥 할 것입니다.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잘 분별을 해야 하고 그 뒤에 또 어떤 영적인 문제와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가를 잘 살피면서 또한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하고 오늘은 좀 한 2분 정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인생 한순간에 갑니다. 하버드대 나오고 예일대 박사 나오고
예,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병원 원장이 되어도 인생 한순간에 끝나는 게 요즘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상한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중에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이 5배가 넘어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걸로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까? 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표라고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